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전 세계 자산 시장의 변동성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주식시장 들썩이고 있고요. 안전자산 금값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 주식시장 흐름들 어떻게 진행될까요?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그랬는데 저는 약간 우리 주식시장이 좀 내성이 생겼다 아니면은 트럼프가 망치려는 사람은 아니다 좀 이런 신뢰 같은 걸까요? 막 초반엔 변동성이 있는 것 같다가 최근에는 잘 극복하고 뭐 국내 증시도 나름 괜찮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만 좀 놓고 보죠. 왜 이런 흐름 나오고 있는 걸까요?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좀 뭐 비유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죠. 네네, 사업가가 어떤 의미에서 시장을 망치는 일은 웬만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트럼프의 그 과거 경력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쪽이지 그 시장 자체를 망가뜨리려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트럼프의 집권 이후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특히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취임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명확해요. 네. 모든 거의 전 세계의 주식시장들이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을 텐데 네. 대표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우리도요. 캐나다라든지 네. 이제 한국도 네. 포함됩니다만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이제 학습 효과라든지 내성이라든지 내성.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트럼프 1.0 때 한번 당해봤다. 그런데 이번의 모습은 약간 다른 부분이 뭐냐면 예. 사실 그런 학습 효과나 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미 선반영돼 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간단하게 숫자를 좀 계산을 해봤는데 트럼프가 당선된 게 이제 11월이죠. 6일, 11월 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취임 전까지의 주가의 움직임, 국가별 주가의 움직임을 계산해 보면은 여기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중국, 멕시코, 그다음에 인도 이렇게 관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짐작되는 국가들, 물론 한국도 여기 포함됩니다만 한국의 주가는 이제 다른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좀 제껴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11월부터 1월 취임 전날까지의 주가 수익률을 생각해봤을 때 관세에 의한 임팩트는 확실히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반영이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취임을 단행한 직후 왜 안 하지? 액션은 어디 있지? 네. 이런 형태가 되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해석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교수님 오시면 물어보고 싶었던 게 지금 유럽의 주식 시장입니다. 뭐 제가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뭐 여러 박사님들께서도 이야기하는 게 좀 유럽의 내수 경기 처참하다. 이제 유럽 완전히 옛날 유럽 아니다. 유럽 경제 무너졌다. 그런데요, 이걸 웬걸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가입니다. 독일 사상 최고가, 유로스톡스 사상 최고가. 왜 이렇게 완전히 따로 노는 겁니까? 유럽의 주식 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의 실물 경기는 안 좋다라는 거는 거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ECB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제 전망 자료를 제시를 하는 게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그다음 IMF에서 WO 자료를 보시더라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럽에 대해서 경기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그거에 맞는 균형점을 제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 이후에 ECB가 금리를 몇 번을 인하했죠?
기준금리를 5번이나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3번 했죠. 예.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쪽에 더 유동성이 완화되어 있을 것이고 예. 그에 따라서 금리 차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유로 달러 페리티가 어느 정도 나타나면서 유로화 약세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에 있는 것보다는 유럽으로 간다. 그 가격이 싸게 네. 느껴지는 그런 쪽 유럽에 대해서 투자를 할 그런 요인이 확실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흥미롭게도 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스탠스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첫 번째 네. 어제 발표됐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할 거니? 말로 네. 할 때 끝내지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단 네. 말이죠. 이거는 유로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상호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유럽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내고 있느냐 하면 그런 거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관세 입장에서 봤을 때 유로존의 경쟁력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려보면 유럽의 경기가 어느 정도 실물 경기가 유지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소비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이게 계속해서 상승대를 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유로존 관련된 그 명품 관련 럭셔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도 그래요? 예 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유로존의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된다라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침체로 간다라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럽의 주식 시장만큼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세계 어디에 내놔도 사상 최고가를 연일 달리고 있는 그 이유까지도 함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근데 자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그래 날 믿지 하고 잘할 거야 이러다가 또 판을 확 뒤엎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물론 대한 그렇죠. 대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네. 뭐 지금 아마 그 트럼프 2.0이 개시되고 나서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국내 이슈, 즉 그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 내 어떤 이슈. 식으로 네. 이제 그 디폴트할 거냐, 추방시킬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 상에서 관세를 어떤 식으로 적용시킬 것이냐, 이걸 뭐 상호 관세 형태로 할 거냐, 아니면 품목별로 추가 관세를 얼마나 더 부여할 것이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관세라는 것이 사실 지난 30년 내지는 40년 정도 보지 못했던 그러한 현상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타깃을 잡았던 게 관세였었죠. 관세를 없애면은 각 국가 간의 무역에서의 프릭션이 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가격 경쟁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전함에 따라서 더 나은 효용을 제공해 준다. 비교위 뭐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돌렸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 입장에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실물 경기에는 부정적일 거예요. 네. 아무래도 관세가 부과되면서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가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실물 경기는 둔화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관세가 부과되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은 훨씬 더 강화될 겁니다. 어쨌든 간 누가 부담하든지 간에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수는 확대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과연 그러냐라는 거죠. 첫 번째, 실물 경기에 있어서 부정적 입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트럼프가 제시하고 있는 건 간단합니다. 네. 리쇼어링 하면 되잖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해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의 실물 경기는 어느 정도 받쳐줄 수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압력은. 네. 사업가적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려 주니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사실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희생양이 있죠. 연준이라고 하고 파월 총재가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돼요. 네. 하지만 미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실물 경기 측면에서는 관세가 부과되니까 아무래도 생산이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실물 경기가 악화됩니다. 두 번째, 미국에서 온쇼어링을 하니까 국내에 공장을 짓지 못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또 투자가 줄어들고 생산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즉 미국에 대한 실물 경제 압력과 다른 국가에 대한 실물 경제 압력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남죠.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신뢰도 하고 주식시장도 다 올라가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는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고 좀 더 강력한 관세가 나올 때 물가 상승이라는 복병을 계속 조심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그렇습니다. 해놓게 되겠습니다. 실제 CPI도 1월에 예상 이상으로 뭐 나왔고요. 이렇게 되니까 페드워치에서는 당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 뭐 올 상반기에는 좀 희박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네. 네. 그 소비자 물가 1월 지표를 보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점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계절성의 이슈가 있어요. 일단 1월에 그 날씨가 얼마나 추웠느냐 이런 부분들 그거에 따라서 뭐 운송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산품의 생산 부분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특이한 요소들을 봤을 때 이번엔 LA 산불이 있었죠. 네.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조류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음식료 쪽 관련해 가지고 계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월 숫자를 살펴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12월에 2.89%에서 1월에는 3%로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음식료에서 나타나면 다행인데 우리가 보통 음식료하고 에너지 제외한 코어 부분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1월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날씨에 의한 시즈널리티 팩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었죠.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1월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PPI 같은 경우는 올랐다는 겁니다. 네. 네. 2023년 2월 이후로 가장 최대 수준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기업가들이 생산자 물가가 오른 것을 다른 쪽으로 전이시키게 된, 즉 네. 소비자에게 전이시키게 되면은 그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도 떨어지고 뭐 파월 의장도 지표 보고 판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금리 떨어질 거고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무슨 예언적 발언을 하는데요. 트럼프 쪽 측면만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자신감 때문에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무턱대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그래요? 겁니다. 트럼프가? 네, 어떻게 될 아까 것이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세 정책이 있었을 때 확실히 실물 경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실물 경기가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커버해야 되느냐? 유동성으로 조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네. 유동성이라는 거는 결국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논의의 문제점은 한 가지가 있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켜 가지고 그거 경제를 잘 끌고 나가자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네. 트럼프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뭐 고용 시장도 힘들어지고 이걸 좀 예견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가도 됩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그 부분까지 정도도 알고 당연히 있다. 판단을 하고 있겠죠. 그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금리 인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 떨어질 거야. 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한다. 네, 그거는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 행정부 입장이고 네.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생각은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가령 노동시장이라든가 고용지표가 나빠지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있는 건 맞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나빠진다라고 한다면 통화당국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를 하겠죠. 네, 좋습니다. 금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트럼프 집권 이전부터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후에는 그냥 고비가 풀려서 사상 최고가고요. 시중에서 지금 이 실물금을 워낙 사서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외국에서도 실물금을 내어주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실물금 품귀 현상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누군가 사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 사고 있는 거죠 지금. 네네. 네. 이 부분은 조금 크게 보셔야 될 필요가 네. 있는데 사실 그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규모의 시장이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은 일반적인 소매업자들보다는 대규모의 그 큰 손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큰 손은 보통 중앙은행이라고 중앙은행. 불리우죠. 예. 그럼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느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에 크게 두 개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금을 사느냐? 아닙니다. 그런 부분 이외에 러시아 중앙은행이 실제적으로 자산 동결 조치를 당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왜? 우리도 그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자산을 유지하지?
그러면 달러보단 금이구나라는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을 먼저 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PBOC는 지난 2년 넘게 1,000톤에 가까운 금을 추가적으로 매입하고 그와 상응하는 규모를 그 민간에서도 일반적인 사고 런던 있어요. 마켓에서 네. 따로 매입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현상이 다른 중앙은행에서도 나타나요. 인도 중앙은행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안전성, 자기 자신의 통화 가치에 대한 안전성 이런 부분으로 지금 금을 매입하는 수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슈이고요. 달러 패권의 도전 이렇게 봐도 되죠. 그 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네. 미국은 지금 현재 향후 10년, 30년 동안의 달러의 패권을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온쇼어링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온쇼어링을 하겠다라는 건 너희끼리 살겠다라는 얘기지라고 한다면은 달러의 패권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위안화가 대체할 수 있으려면 위안화는 그만큼의 안전성을 가져야 되고 담보를 해야 된다. 그게 담보. 바로 금으로 인해서 대표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금값 상승이 쉽게 꺾이지는 않는 거네요. 저는 쉽게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인 추세에 의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있었던 임팩트들, 즉 다시 말해서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동결 그러면은 나중에 중국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국 은행에 대한 자산 동결은 없을 것이냐. 이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그거에 대한 신뢰를 주고 그 신뢰라는 것이 사실 달러와의 패권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붕괴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커버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을 왜 안 삽니까? 그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죠. 네. 한번 샀다가 후되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예. 비난을 좀 받았죠. 이 부분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뭐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리저브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금 내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90톤 가량의 금을 추가로 매입합니다. 네. 마침 이때 금의 가격이 한 1,900달러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2015년이 되면은 금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이게 1,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책임 소재라든지 논쟁과 같은 그런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잘못한 것이냐? 중앙은행이 금을 살 때 얘는 가격이 오를 거야라고 사는 경우는 많지 않죠. 예. 이거는 뭐 그 외환 준비 자산이니까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가격이 올라준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그럼 추가적으로 더 살 것이냐 그런 부분은 조금 비관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추가 금 매입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론 좀 이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은 더 커질 것 같고요. 자산 시장에서 코인 시장도 지금 뭐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정부와 기관 쪽에서는 어떻게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될까요? 뭐 이게 워낙 민간 영역의 섹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중심 좀 잡아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는 일단 논외로 하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시장을 어떤 식으로 개혁할 것인가, 금융시장 측면에서 효율성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이냐, 그렇죠.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밸류업, 부분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와 같은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누군가는 이 돌을 치워야 하는 것이고 이 돌을 치우기 위해서는 피와 땀이 들어갑니다.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피와 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해줄 것인가, 실제적으로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컨센서스를 모아서 정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